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관련 기타 사항 해갖고 여기서는 부동산 개발 관련돼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특히 꼭 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 도시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간혹가다 요즘에 잘 나옵니다. 그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택지라는 거는 우리 처음에 기초 이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이걸 택지라는 겁니다. 예컨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런 것들을 택지라고 하는데 뭐 택지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이제 농지라든가 아니면 임야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거 있죠. 그런 거라든가 기존에 있는 택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들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택지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지 개발.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할 용어가 있는데 성숙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숙도. 이 성숙도라는 것은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냐 하는 것을 성숙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숙도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춘 땅을 성숙지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성숙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성숙도를 파악하는데 딸랑 뭐 조성공사가 완료됐냐 이것만 가지고 조성공사가 뭐라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거를 그 조성공사 한다 하는 거죠. 상수도 하수도 뭐 도로공사 이런 거 다 하는 걸 조성공사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런 것만 가지고 성숙도가 높냐 낮냐 이걸 따지는 거는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복합 개념,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요, 기술적 측면에서의 성숙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일단은 택지 조성공사가 끝났어야 되는 거죠. 조성공사가 완료됐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 조성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건물 지었더니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여부를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 공법상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게 있냐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규제가 너무 심하면 건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니 해도 뭐라고요?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수익하고 비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커야 된다고요? 수익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만 더 들어가면 그거 진나만 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공히 따져봐서 요게 그 세 가지가 적합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럴 경우는 성숙도가 높은 땅인 성숙지다. 이렇게 해준 거고,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못 갖췄다. 이런 거를 미성숙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성숙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현장 자원의 토지라는 게 있고, 토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다. 얘는요,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장 자원은 그야말로 일단은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자연 상태 그대로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거를 그 현장 자원의 토지다. 이렇게 한다면 상품 자원이라는 것은 토지에다가 인간이 인공의 노력을 가하는 겁니다. 예컨대 노동이라든가 자본을 투입해서 거기서 인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형태를 그 상품 자원의 토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현장 자원의 토지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이라든가 갯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현장 자원의 토지라고 한다면 이건 토지에다가 노동이나 자본이 투입된 거죠. 그러니까 뭐 택지라든가 아니면은 농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 농사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산림이라든가 갯벌이 우리한테 어떠한 이익을 주나 뭐 그런 얘기인데, 아주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산림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물이 오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비가 산림을 통해서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물이 정화되고, 그 다음에 또한 공기 같은 것도 산림을 통해서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다가 창문 열면 멀리 철근 콘크리트밖에 없다. 그럼 좀 답답하죠? 근데 멀리 푸릇푸릇한 산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뭐 정서적인 안정도 주고, 여름에는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하죠. 여름에는 어디 놀러 가요?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휴식 공간도 제공해주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때 보통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거를 간과 지문에 들어갈 수 있냐면, 보통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활동이 늘어났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죠. 먹고 살만해지면은 이 상품 자원의 토지 수요보다는 현장 자원의 토지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걸 더 많이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자꾸 보존의 욕구가 더 심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의 비가역성. 한번 결정했을 때 비가역이 뭐예요? 역으로 되돌리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역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좀 힘들다 하는 거를 결정의 비가역성이라는데, 이 결정의 비가역성이 얘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다. 예컨대 갯벌 같은 거 한번 파괴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결정의 비가역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건물 같은 거 잘못 짓게 되면 이것도 되돌리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얘보다는 훨씬 더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갯벌 같은 거는 한번 파괴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현장 자원의 토지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상품 자원의 토지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라든가 수량이 결정되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뭐 결정되거나 이러는데, 우리 갯벌 같은 게 뭐 자주 거래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여기서 시험에서 한 문제 물어본다면 뭘 물어본다고요? 도시의 성장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 중에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해 나가냐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한 학자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끔 요즘 들어서 가끔 물어봅니다. 이거를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이다 이렇게 해줄게요. 명명할게요.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는 뭐냐면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해 나가냐. 그래서 맨 먼저 도시는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도시는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현대도시를 설명하는 유상도시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정확히 맞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 배경하에 이렇게 이제 옛날엔 좀 도시가 단순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잡 다변한 형태로 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올바른 표현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다지 잘못된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단핵이론은 도시는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간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심원 이론이다. 동심원 이론은 뭐냐면, 잔잔한 연못에다가 돌을 딱 던지게 되면 가운데다 그 물결 모양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죠. 여기서 도시가 마치 그런 식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했는지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버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런 이론입니다.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선형 이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부채꼴 모양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건 호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도시는 주로 이제 하나의 핵, 중심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한다면, 아니다. 도시는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바로 다핵심 이론입니다. 다핵심. 여기에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율만이라는 학자, 해리스하고 율만이라는 학자가 내놓은 그런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근데 남들 다 얘기했더니 요거를 이제 뒤섞어서 요거를 통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 이름도 참 잠만 자다 일어난 사람 같이 시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차원 이론이다 해서 남들 이론을 전부 다 종합시켜서 도시의 성장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즘의 현대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상도시론이다. 여기서 유라는 것은 리본 모양처럼 생긴 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리본 모양 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베리의 유상도시론이다. 그러면 간단히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심원 이론. 자,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잔잔한 연못에다 돌을 딱 던지게 되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치 그래서 이거를 도시가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간다 해서
동심원 이론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1925년도경에 이 버제스라는 사람이 시카고시 있죠. 시카고의 전통적인 도시인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도시가 마치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적인 논밭 뭐 임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침입이라든가 천이 과정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주로 이제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태학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생물이 살아나가는 어떤 적응해 나가는 과정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게 생태학인데, 근데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이 주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겁니다. 결국은 인간들이 자꾸 인간 욕구에 맞춰서 주변에 있는 논밭을 잠식해 나가면서 퍼져 나간다는 얘기죠. 이러한 침입이라든가 천이 과정을 통해서 침입은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막 이런 데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 이걸 천이한다 표현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분석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심원 이론이라 합니다. 동심원 이론. 요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지구로 하나, 둘, 셋, 넷, 5개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고 했는데, 요 이론은 원래 튀넨의 농촌 토지 구조 이론이 있습니다. 튀넨의 고립국 모형이라고 해서 농지가 이렇게 그 도시 근처에는 뭐 어떤 농작물이 경작하고 외곽적으로는 어떤 농작물이 경작하고 이렇게 해서 고립국 모형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마치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거를 이거는 언제 이론이냐면 1826년도에 나온 튀넨의 고립국 모형인데 아주 오래전이죠. 그걸 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응용해 갖고 1925년도에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서 뭐란 거예요? 도시 성장구조 이론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 안쪽이 중심상업지구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천이지구 혹은 전이지구, 점이지구 이렇게 학자마다 표현 자체를 좀씩 번역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주로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도매라든가 경공업지대 이걸 얘기합니다. 경공업.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구에서 약간 좀 벗어나게 되면 서울로 예를 들자면 약간 좀 벗어나면 을지로 같은 데 보면 거의 뭐 인쇄소 같은 거 문시장 많이 있죠. 그런 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처에는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이런 데 입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진 곳은 환경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중산층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통근자 지역이다. 그래서 중천, 근중, 통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거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토지용 패턴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한 거죠. 단순화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뭐가 빠졌다고요? 이 교통망이 이 도시의 동심원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전혀 간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심원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부채꼴 모양 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 사람은 1939년도에 미국의 이제 142개 도시를 쭉 침층 분석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도시는 그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출발하는 건 맞다. 다만 도시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좋은 곳은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교통이 안 좋은 곳은요 저소득층들이 거주한다. 그러면서 도시가 원을 변형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은 논문을 보면 여기 이제 중심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다가는 이제 산업도로를 그렸습니다. 산업도로. 여기 이제 도시와 고속도로 이런 걸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산업도로를 끼고는 뭐가 입지한다고요? 그 도매라든가 경공업 이런 것들이 입지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데는 도매라든가 경공업 이런 데가 입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와 고속도로 이런 걸 끼고는 아주 고급 주택들이 막 즐비하겠네요. 올림픽대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아파트를 막 즐비하죠. 교통이 아주 좋고 경치도 좋잖아요. 한강 끼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데는 도매라든가 경공업지대 근처에는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저급 주택들이 입지할 수밖에 없네요. 저급 주택들이 입지한다. 그 다음에 이런 어중간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어중간한 지역들은 이제 중급 주택들이 입지한다. 이렇게 중급 주택들이 입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건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이제 교통이 좋은 곳에 누가 입지한다고요? 고소득층이 입지하고, 교통이 안 좋은 곳에는요 저소득층들이 입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뚝 잘라봤을 때, 자, 이게 마치 이제 부채를 이렇게 편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부채꼴 모양이다 해서 뭐라고요?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요거는 이 고소득층들의 고급 주거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고소득층들 옮겨 다니는 모습 있죠? 요걸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에서 이제 명동에 살다가 시간 지남에 따라서 강남 쪽으로 이전하고 이러한 과정이죠. 주로 이제 고소득층들의 어떤 그 천위 과정, 옮겨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했다 해서 지나치게 그쪽을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도시는 하나의 핵만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냐. 도시는 여러 가지 핵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그 핵이 또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하나의 핵만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다핵심 이론입니다. 자, 다핵심 이론은 1945년도에 영국 런던 시를 배경으로 해갖고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발표한 그런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도시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서울을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이제 그 명동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할 수도 있고, 여기는요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도시 뭐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경공업, 중공업이 주축이 되는 그러한 산업, 도시가 성장해 나갈 수 있고, 테헤란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신흥상업도시, 뭐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다핵심 이론입니다. 자, 근데 이 다핵심 이론은 아무래도 이 내용 자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동종활동은 집적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 집합하려고 하고, 이종활동은 이해상보안으로 상호 분리돼 나가려고 하죠.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주택이라든가 공장이 같이 붙어 있으려고 안 하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은 주택들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여러 가지 핵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또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명동 같은 데는 지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자들이 그 강남 쪽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핵이 또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는 여러 개 핵을 자꾸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뭐 문제가 있다면, 요거는 뭐 여러 개 핵만을 강조했지, 도시 내에서도 하나의 핵 내에서도 뭐 고급 주거지가 있고 아니면 뭐 저급 주거지가 있고 여러 가지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혀 무시하고 주로 이제 핵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다 해서 요것도 약간 문제는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써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차원 이론이라고 해서, 이 시몬스라는 사람은 남들 다 얘기한 이론을 그냥 섞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섞어놨다. 그래서 이 시몬스라는 사람은 1965년도에 이 도시의 토지 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란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도시는 서로 독립된 세 개의 차원인 도시화, 사회 계층, 인종별 분류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되면서, 이 시몬스는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을 종합해서 미국 현실에 맞게끔 뭐 접목했다.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 도시화 차원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동심원 이론 맞다. 어쨌거나 도시가 커나가면서 논밭을 잠식해 나갈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네가 맞다. 그렇지만은 이 그 사회 계층 차원에서는 어쨌거나 그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좋은 곳에,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은요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접근성이 안 좋은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사회 계층 차원에서는 선형 이론이 맞다. 그리고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다핵심 이론이 맞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LA 같은 데 보면 백인 거주지역, 흑인 거주지역, 남미인 거주지역, 한인 거주지역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되죠. 그러니까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 또 뭐가 맞다고요? 다핵심 이론이 맞다.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 이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내놓은 이론을 다 섞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섞어놨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계획도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자생도시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겨나는 도시, 이런 걸 주로 이제 가정하는데, 이 벨이라는 사람은 요즘에 이제 계획도시, 도시를 막 계획하죠? 어떤 도시 가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도시를 아예 처음부터 그 도화지에다가 계획을 한 다음에 그거 맞춰서 도시를 짜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벨이라는 사람은 유상도시론이다 해서, 여기서 유라는 것은 그 리본 모양 이런 걸 표시하는 그 한문입니다. 어쨌거나 중심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합니까? 이렇게 외곽 쪽에 이제 방사형의 어떤 도로를 설계할 겁니다. 간선도로 같은 거 설계한다면 결국은 모든 주택이라든가 업무시설 같은 게 결국은 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몰려들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치 이런데 이렇게 몰려든다 해서 이렇게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요? 리본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리본 모양 U자인 유상도시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확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예제.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틀렸는데, 자,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얘기는 교통이 좋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이 아니라 높을수록, 고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틀렸네요. 2번 보시면 헤이그는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어떤 지대라든가 지가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어쨌거나 도심으로 출근하려면 그 공간 마찰 비용이 들어갔죠. 여러 가지 수송비 같은 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공간 마찰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도심 내부 쪽은 공간 마찰이 좀 적죠. 출근하는데 뭐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 마찰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외곽 쪽에서 출근하려면 공간 마찰이 좀 심하죠. 그럼 결국은 그 공간 마찰에 따른 그 차이 있죠. 수송비의 절감액이 결국은 지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더 살짝 언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맞는 겁니다. 거주지 분화 현상을 통해서 도시가 이제 주변 지역을 팽창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걸 연구했다. 맞는 편입니다. 4번 보시면 해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전문화된 어떤 문화의 도시 이런 식으로 신흥상업도시 이런 식으로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편입니다.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능력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대 능력이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외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동종 유형끼리는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이종 유형끼리는요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분화 현상을 설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좀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이용론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용론. 이 부동산 이용론에서는 주로 이제 지대라든가 지가가 발생하는 원인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인간이 특히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있죠. 이런 걸 그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파트가 요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이용론에 보시면 지대 지가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대는 뭐고 지가는 뭐냐.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편인데, 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자, 이 임대료가 비용 빼고 다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좁게. 매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5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빌려주고 나면 더 이상 여기서는 지구에서 없어진다. 과정해 볼게요. 지구에서 없어진다. 그러면
요거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게 지금 시점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 투자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들어올 돈을 뭘로 할인했다고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게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됩니다. 투자 가치. 그래서 적절한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시점의 가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100만 원 곱하기 그 수익이 5번 발생하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해볼게요. 요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요거를 암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 써먹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컨대 연금으로 이렇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를 일시불로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이자를 쏙 빼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 0.1분의 1 빼기 공식 이렇게 됩니다. 0.1에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 윗부분을 요게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치게 됩니다. 이렇게 1 플러스 0.1에 5제곱분의 1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시점의 가치가 나옵니다. 가치가 나오는데, 자, 그 문제는 요게 5년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고 가정했지만 사실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 빌려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5년 동안. 내가 죽으면요. 또 우리 아들이 계속 빌려주면 되는 거죠.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만 떼어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1 플러스 0.1이면 1.1 아닙니까? 1.1에 5제곱분의 1이었죠? 근데 요게 이제 기간이 5, 6, 7, 8, 9 커지더니 요게 점점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진다고요? 무한대까지 커진다는 얘기죠? 기간이. 그러면 1을 무한대로 나누게 되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0. 그러다 보니까 1 빼기 0 하면 뭐라고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100만 원을 요걸로 나눈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토지의 가격이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래서 토지의 가격은 이렇게 100만 원, 이걸 토지 임대료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 임대료를 적절한 뭐랄까요? 위험이 반영되어 있는 할인율, 뭐 이자율 상관없습니다. 이자율도 다 위험이 반영되는 겁니다. 자, 은행이 돈 빌려줄 때 위험이 크면 높은 이자를 받는 거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토지 임대료를 적정한 이자율로 나눈 게 토지 가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때 토지 가격을 좀 더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지가 해주면 토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토지 임대료는요, 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대.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가 올라가면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같은 게 올라가면 토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여기서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약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그런 얘기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수익환원법의 가장 큰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자, 지금 이제 지대가 어떤 땅은 지대가 비싸고 어떤 땅은 지대가 싸냐 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대에 관한 이걸 확설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땅은 지대가 비싸고, 지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토지 임대료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땅은 지대가 싸냐? 그런 얘기를 한 학자가 몇 명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뭐냐면, 요거는 차액 지대설이다. 요걸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리카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절대 지대설이다. 요거는 지구의 반을 붉게 물게 했던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러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지 교차 지대설이다. 입지 교차 지대설이다. 요거는 튀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해놓은 이론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결론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쭉 알아본다면, 이 차액 지대설은 토지라는 거, 이건 전부 다 농지의 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 자, 이거 옛날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농지는 이거는 왜 농지가 비싸고 저건 왜 싸냐? 임대료가 싸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카도 같은 경우는 토지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된다. 수학 체감이 뭐냐면, 자, 이 토지라는 것은 거기다가 노동자분을 계속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토지라는 것은 노동자분을 계속 투입하게 되면 더 이상 안 늘어나죠? 좀 늘어나다 더 이상 안 늘어나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한전된 농지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생산량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농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농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만약에 농사 짓는데 농지는 하나만 있어도 노동자분을 투입하면 계속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이론은 불필요한데 여기는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토지마다 뭐가 차이가 난다고요? 비옥도가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 자 절대지대설은 토지는 초과 수요하에, 초과 수요가 뭐예요? 그 농지를 갖고 있는 농부들은 농지를 갖고 있는 지주는 몇 명 안 되는데 이 땅을 이용하려는 농부들은 무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과 수요하에 토지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바람에 자 이러한 지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럼 간단히 한번 논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리카르도 같은 경우는 지주가 있다고 쳐볼게요. 지주라는 거는 이제 땅 주인을 얘기하죠. 땅 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땅을 세 가지 형태의 땅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상급지, 얘는요 중급지, 하급지. 상급지는 뭐예요? 비옥도가 좋은 땅. 중급지는요 비옥도가 중간 정도. 하급지는요 비옥도가 아주 안 좋은 땅.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밀농사, 이거는 전부 다 외국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전부 밀농사 같은 걸 가정하는 겁니다. 외국엔 주식이 밀 아닙니까? 빵이니까. 수익에서 비용 뺀 게 뭐라면 이익이 아닙니까? 이익. 그래서 그러면 자 어쨌거나 상급지가 됐든 중급지가 됐든 하급지가 됐든 전부 다 씨 뿌리고 경작한 비용 다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50원씩 다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비용은 물론 요 비용에는 아직 지주한테 줄 돈은 아직 안 빠져 있습니다. 안 빠져 있어요. 여기서 지주한테 줄 돈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 비용에 아직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용에 지주한테 줄 돈은 여기서 이제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아직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하급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급지는 여기 이제 수익이 50원이라고 쳐볼게요. 50원. 그 다음에 중급지는 한 80원 정도 되고 얘는요 100원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100원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급지는 비옥도가 좋은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생산량이 많거나 아니면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급지는 이 정도, 하급지는 이 정도라면 여기 생긴 이익이 생겼는데 50원의 이익이 생겼죠.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여기에는 요 비용은 아까 지주한테 줄 돈은 요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만큼 좀 남았으니까 요 남은 거를 지주가 돈 달라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근데 항상 경제학에서는 요 비용에는 정상적 이익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가로 이제 남는 돈 아닙니까? 이 남는 돈을 지주가 돈 달라면 50원 정도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없다고요?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요 비용에는 아직 지주한테 줄 돈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정도 남았으니까 이 정도만큼 달라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얼마 정도요? 30원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얘는 뭐라고요? 지불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이 토지라는 것은 비옥도가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이 있는데 요때 자, 이익이 0인 땅 있죠? 이익이 0인 땅을 여기서는 한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계지. 그래서 한계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옥도가 좋은 땅에 대한 대가 있죠? 그럼 요게 결국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땅은 돈 달라면 이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지, 비옥도가 아주 안 좋은 땅 있죠? 그러니까 한계보다 못한 땅들은 요거를 뭐예요? 아직 지대가 발생이 안 되고 한계지로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좋은 땅에 대한 대가 있죠? 이게 결국은 지대를 결정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밀 가격이 올랐다고 쳐볼게요. 밀 가격이 오르면 자, 매출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익이 커지니까 지주한테 줄 돈도 많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밀 가격이 오르면 보통 이제 지대도 토지 임대료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근데 요거는 몇 가지 사실 좀 간과했습니다. 뭘 간과했냐면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이 한계지로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좋은 땅에 대한 대가 이게 그 지대를 결정한다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땅이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은 없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공짜로 빌려주기 전에는 모든 땅들은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대료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도가 좋은 땅에 대한 대가, 이거는 그 논리 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계지도 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어떤 땅이든 빌려줄 때 돈 받고 빌려주려고 하지, 그냥 빌려주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에서 그냥 빌려주는 거 외에는 보통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는 다 임대료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전혀 간과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도시인데 도시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나간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외곽으로 나간다면, 이렇게 나간다면 A 농지가 있고 이제 B 농지가 있다 쳐볼게요. 자, 둘 다다 그러면 리카르도의 논리대로 하면 둘 다 비옥도가 똑같다고 쳐볼게요. 이 땅이든 이 땅은 비옥도는 똑같다면, 리카르도의 논리대로 하면 둘 다 뭐는 같아야 돼요? 예, 지대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는 지대가 비싸고 여기는 싸냐, 그런 얘기입니다. 싸냐.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는 수송비가 얼마 안 들죠? 많이 드니까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가 오히려 지대를 결정을 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한 게 바로 티네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어떤 논리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죠. 공급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이걸 이용하려는 그 농부들은 무지기수로 많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초과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과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시장에 지배하는 게 다 누구라고요? 이 시장을 지배하는 게 다 이제 그 지주들이 다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주가 부르는 게 임대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르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라면 한계지라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한계지라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이거를 빌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지라도 10원의 지대를 달란다. 그러면 이 땅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지라도. 그러면 근데 문제는 50원에서 50원 빼면 빵원인데 이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지대를 10원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60원 정도 올리면 남는 10원 있죠? 요걸 갖다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주가 지대를 올렸다. 지대 한계지라도 지대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밀 가격을 물리가 올려서라도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땅이든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나요? 이런 논리가 바로 뭐야 돼요? 절대지대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논리는 요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어떤 땅이든 밀농사 지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순이익이 생길 건데, 요 순이익은 아직 지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뭐는 반영이 안 된다고요? 지대는 반영이 안 되는데, 어쩌거나 매출액에서 뭘 뺀다고요? 생산비를 빼고, 거기서 뭘 빼요? 수송비를 빼야 될 겁니다. 요때, 요 매출액은, 자, 어떤 땅이든, 이 땅이든,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다 지대도 빼야 되는데, 지대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순이익입니다. 요 정도 생기면 지주한테 돈 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지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거는 약간 경제 철학 같은 게 들어가서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 땅이든 비옥도는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생산량이라든가 이거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 매출액은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생산비도 동일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요런 땅은 도시까지 내다 팔면 수송비가 적게 들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B라는 지역에서 밀농사 짓게 되면 수송비가 많이 들죠. 수송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수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순이익은 아직 지대는 반영이 안 되는 순이익 아닙니까? 순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만큼 정도를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문제는 순이익이 얼마 안 되니까 줄 돈도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땅과 이 땅의 지대가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가 정리되면은 되는 겁니다. 항상 여기서는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는 한 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한 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논리 있죠. 그런 거라든가 이 사람은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쭉 정리하셔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지대에 관한 논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